발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서 예술품들도 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통일신라라던가 발해의 불교, 도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의 확산에서 이제 선생님 지난 시간에 얘기를 못했던 게 원광대사의 세속우계가 되겠습니다. 원광대사의 세속우계의 경우에는 이미 뭐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요. 불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살생을 하지 말라는 계율과 그리고 당시 이제 신라가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벌이면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그 필요했었던 계율들을 적절하게 혼합을 한 당시 우리나라 불교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되겠죠. 임전무태, 싸움에 나가면 물러서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살생유택, 그래서 사람을 죽일 때에도 선택을 해야 된다. 그냥 무조건 막 죽이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술품을 좀 볼 건데요. 이제 고구려에는 금동영가 7년명 열애입상이라는 작품이 이제 현존하는 고구려의 불상으로서는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잠깐 좀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뭐 이게 뭐 당연히 우리나라 국보고요. 얼마 남아있지 않은 자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긴 거 보시면 이게 고구려 작품이구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이제 백제의 경우에는 익산 미륵사지 석탑, 뭐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등이 이제 유명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지금 빠진 게 하나 있는데요. 뭐 고구려에서 금동영가 7년명 열애입상처럼 이제 백제에서는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발견된 곳은 신라가 있었던 경상도 지역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는 신라의 그런 작품이라기보다는 백제의 작품인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유명한 작품입니다. 잠깐 같이 보시면 이 작품입니다. 두 개가 현재 전해지고 있는데요. 미륵보살이라고 하는 부처님, 좀 뒤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미륵보살이라는 부처님이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약 크기는 한 1m 정도 된대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지금 이렇게 되게 굉장히 뭐 평화로운 표정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살짝 장난기도 도는 듯한 이제 평화롭지만 뭔가 좀 친근한 그런 모습이라면 이것과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진 이거는 청동이라든가 이런 걸를 만들어서 이런 걸로 만들었다면 이제 일본에는 이것과 거의 유사한 게 전해집니다. 바로 요겁니다. 자, 이거는 일본의 그 교도에 있는 절에 보관되어 있는 그 미륵보살 방가사유상 목조입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상인데요. 요거는 크기가 한 대략 한 2m에서 한 3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직접 가서 보시면 굉장히 그 웅장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굉장히 평화롭고 고요한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는 표정이고요. 앞서서 살펴봤었던 부처님의 표정에 비해서는 조금 더 엄숙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스타일이라던가 모습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연찮게 이 나무의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거든요. 이 손가락이 훼손이 되면서 이 훼손된 손가락 사이에 그 목재 가루를 조금 얻어서 분석을 해봤더니 어차피 붙이는 김에 뭐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한반도에서 생산되는 그런 나무로 만들었다고 해서 한반도에서 넘어갔다는 설이 더욱더 커진 상황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경주의 황륜사 구층 목탑, 경주 분황사 모전 석탑 등이 이제 삼국시대에 나온 걸로 유명을 합니다. 이제 가끔 우리가 이제 그 삼국시대하고 통일신라 시대를 구분을 못하는 학생들을 시험에서 걸으려고 이 황룡사 구층 목탑이나 분황사 모전 석탑을 막 통일신라 거에다가 집어넣거나 뭐 하는 그런 문제를 출제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살펴보시면 황룡사 구층 목탑의 경우에는 나중에 몽고의 침략으로 불타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현재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흔적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복원한
그런 모습이 남아 있고요. 또 분황사 모전석탑의 경우에는 현재 볼 수 있지만 이것도 역시 복원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정말 이 모양이었는지는 알기가 좀 힘들다고 합니다. 다시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요게 이제 이게 이제 황룡사 구축 목탑의 상상도입니다. 지금 현재 그 탑이 있었던 자리에 가보면은 이 아래쪽에 있는 그 주춧돌의 흔적만 남아 있어서 그 탑의 규모만을 이제 짐작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현재 가서 보실 수 있는 분황사 모전 석탑입니다. 이 모전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 돌을 쌓아 올렸는데 마치 벽돌을 쌓아 올린 것처럼 돌을 깎아서 쌓아 올렸다라고 해서 모전 석탑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 벽돌탑의 양식이 중국 등에서 유행을 하는 건데 그거를 갖고 오면서 벽돌 대신에 이제 돌을 깎아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게 무너져 있던 걸 복원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복원이 안 돼서 좀 원래 모양을 훼손했다라는 비판을 듣기도 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자, 이제 통일신라로 갑니다. 통일신라의 경우에는 통일신라 중대와 통일신라 하대로 나뉘는데 통일신라 중대라고 하는 시기는 이제 신라의 전성, 통일신라의 전성기를 얘기하고요. 통일신라 하대라고 얘기를 하면 통일신라가 무너지던 시기를 얘기를 합니다. 이제 통일신라 중대에 유행했었던 불교는 불교 중에서도 이제 교종 불교가 유행을 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유명한 사람으로는 원효대사 그리고 의상대사가 있었습니다. 원효대사하고 이제 의상대사의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두 분이 같이 나오는 이야기도 있죠. 두 분이 중국으로 유학을 가다가 저기 원효대사하고 이제 의상 스님이 이제 어디 들어가서 밤에 잤는데 이제 깜깜해서 들어갈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무덤이었고 밤에 너무 이제 달게 마셨었던 물이 그 해골 바가지에 이렇게 받쳐 있는 썩은 물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원효 스님은 이제 깨달음을 얻고 유학을 가지 않았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꽤 유명한 얘기라서 아마 어릴 때 위인전 같은 거 읽었던 친구들은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이 두 명이 유명하신데요. 이 두 분이 공통점이 뭐냐면 교종 불교를 하셨던 분이고 이 교종 불교의 특징은 경전을 중시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경전을 중시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글로 배운다는 뜻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야 너도 부처 될 수 있어 라는 교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재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교재가 있고 그거를 읽으려면 적어도 글을 알아야 되고 그 경전을 구해야 되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만 이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종 불교의 경우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 교종 불교는 굉장히 귀족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귀족적인 불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때 이제 원효 스님은 그 중국 유학을 가지 않고 이제 국내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지만 이분은 교종이면서도 불교에서 조금 소외되어 있는 백성들에게 관심이 좀 많으신 분이라서 물론 이분은 교종이기 때문에 이런 경전과 관련된 활동도 밑에 나옵니다만 제일 처음 얘기하는 거는 아미타 신앙입니다. 우리 스님들이 드라마 같은 데 나오면은 늘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나무 아미타불에서 아미타 부처를 부르는 건데요. 아미타 부처는 죽은 다음에 세상을 관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나무 아미타불 하고 이제 계속 이분을 부르다 보면 나중에 죽어서 그 아미타불을 부른 그 공덕만으로도 다음 세상에서 좀 혜택을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아미타 신앙입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이 불교에 대해 관심은 갖고 있지만 잘 모르는 백성들한테 잘 모르겠으면 나무 아미타불이라도 해라. 해서 이제 불교 대중화 그러면 이거는 원효 스님의 주요 업적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분이 교종 스님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경전과도 관련이 있으시죠. 그래서 일심사상이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 마음 먹기에 따라 다르다라고 이제 주장하신 일심사상. 이거 아마 해골의 고인물 먹으면서 생각하셨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 먹기에 따라선 더러운 물도 아주 맛있는 물이 될 수 있고 반대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사상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후손들한테 내려오면서 여러 갈래로 막 나눠져 있었어요. 그리고 나눠져 있는 그 불교 신자들 사이에서 막 다툼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이렇게 생각하면 저렇고 이렇게 생각하면 저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 의미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10개의 그런 주요 주제로 카테고리를 정해요. 그게 바로 신문화쟁론입니다. 그래서 10개의 주제로 정해서 서로 다른 것을 어울리려고 노력을 해봤던 것, 이게 이제 원효 스님이고요. 또 이 무렵에 그 아미타 신앙과 함께 관음 신앙, 미륵 신앙도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아미타 부처를 부를 때 우리가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그 뒤에 뭔가 빠진 게 있죠. 관세음보살. 그걸 줄여서 관세음보살, 관음보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만 외치면 된다. 여기서의 관음신앙은 뭐냐면, 이거는 관세음보살이라는 분이 우리가 어려운 일을 이렇게 닥쳤을 때 도와주는 부처님이래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늘 외치면 이분이 내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와주러 이제 짠 하고 등장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부른 거고요. 미륵신앙 같은 경우에는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미륵이 다스리는 도솔천이라는 곳으로 가던가, 아니면 지금 현재 이 혼란한 세상이 이제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 미륵 세상이 된다 라고 하는 신앙, 이게 이제 바로 미륵신앙입니다. 그래서 관음신앙, 미륵신앙인데요. 이 미륵신앙에 힘입어서 여러분들도 뭐 짤로 많이 보셨겠지만 궁예가 등장해서 내가 미륵불이다, 내가 관심법을 쓴다, 뭐 무슨 생각을 했냐 뭐 이러면서 부처 노릇을 하는 게 이제 새로운 세상을 이끌 미륵 부처가 자기다, 그러니 나를 따라라 라는 이제 논리였었던 거예요. 자, 의상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효대사하고는 좀 다르죠. 이분은 당나라 유학파입니다. 그리고 신분도 원효스님 같은 경우에는 육두품인데, 의상스님 같은 경우에는 진골이었고요. 또 당나라에서 화엄사상이라는 것을 이제 배워 오셔가지고서 이거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화엄사상은 화엄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변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합하자는 건데, 이 화엄을 중심으로 통합이라는 게 신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백제와 고구려를 통합한다라던가 뭐 이런 거하고 사상적으로 연결이 됐었대요. 그리고 이분은 화엄 일승 법계도라고 하는 일종의 뭐 그림을 바탕으로 한 그런 책을 쓰셨는데, 이게 화엄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봐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도 뭐 자세하게는 잘 몰라요. 자,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가 이제 좀 무너지는 거죠. 하대가 되면, 통일신라의 하대가 되면 선종이 발달을 합니다. 선종. 이 선종불교는 앞서서 교종불교가 귀족적이라면 이건 약간 서민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종불교, 선종불교, 이게 이제 양대 산맥이고요. 교종불교는 공부해서 배우는 거라면 선종불교는 참선 수행을 통해서 이제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면벽 수행이라고 하죠. 벽을 보고서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종은 부처님이 가르친 것을 배워서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쪽 선종 쪽에서는 부처님이 하신 대로 하면은 될 수 있다. 부처님이 언제 책 보고 공부했냐 이거죠. 부처님은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시면서 참선 등을 통해서 부처가 됐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다. 특히 뭐 책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글을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서민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었죠. 이쪽이 귀족 불교다 보니까 그 통일신라 중대가 교종이 이제 좀 조형 미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했다면, 이쪽에 그 선종의 경우에는 이런 조형 미술은 오히려 공부에 오히려 참선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 당시 지방에 있었던 호족들이 후원을 해줬고, 대표적으로 구산선문이라는 게 이제 수립이 됩니다. 이때 승탑이라는 게 발달을 하는데요. 이 승탑은 이 선종 스님들이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화장을 하고 나서 그곳에서 나오는 사리를 보관했었던 탑을 얘기합니다. 우리 여기 밑에 보시면 절에 가보면 지금 요렇게 이런 모양으로 생긴 거, 이게 이제 무슨
등탑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등탑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뭐 어디 딱 막혀가지고 마땅히 뭐 용도를 잘 모르겠잖아요. 이게 바로 스님들의 사리를 보관한, 즉 스님들의 납골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래되고 큰 절들 보면 절 입구 같은데 이런 것들이 많이 보관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신라 말에는 이제 풍수지리설, 이제 도선 스님이 이제 유행을 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기가 흐르는 것처럼 땅에도 기가 흐르고 있어서 그 길을 뚫어주거나 뭐 길을 뭐 방향을 바꿔주거나 막아주거나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풍수지리설이 이때 유행을 한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신라의 그 땅은 이미 그 운명을 다했다. 그러니 이제 저기 개성 쪽에 새로운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 뭐 이런 거 할 때 잘 써먹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기입니다만 고려 왕건이 왕위를 이제 찾을 때 일종의 건국 신화처럼 전해지는 내용으로 왕건의 아버지가 집을 짓고 있는데 도선 스님이 나타나서 집을 이 방향으로 지으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지어야 되냐 했더니 방향을 조금만 틀면 왕이 태어난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왕건이 왕이 된 건 풍수지리 덕분이다 라는 식으로 또 새로운 신화가 된 거죠. 이 시기에 왕건이 아래서 태어났다 이런 얘기 했으면 사람들이 아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풍수지리설이 집터를 잘 써서 왕이 됐대 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전 시대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나아진 거죠. 앞에서 설명드렸던 미륵신앙이 확산되면서 이 미륵신앙을 누가 이용했다 그랬죠? 궁예가 이용을 했고, 이후에도 미륵신앙을 이용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자, 발해를 보시면 발해는 뭐 우리가 많이 알려진 게 없지만 발해에서 남겨놓은 유물들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왕실에 그리고 또 지배층을 중심으로 불교가 꽤 발달했었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유물로는 이불병자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두 개가 발해의 유물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봤었던 이불병자상이 이거고요. 이불병자상 우리 한문으로 풀어보면요, 이불이에요. 이불 하나 두 명의 부처님이 병좌, 좌는 앉는다는 뜻입니다. 병은 나란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렬, 직렬할 때 병렬이 나란히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명의 부처님이 나란히 앉아 있는 상, 이거 이름만 딱 보면 네, 별로 어렵지 않죠. 여기 옆에 있는 거는 발해 영광탑이라고 하는 발해 시대의 유물로 남아 있는 탑이 되겠습니다. 이거 몇 층일까요? 네. 예, 요거는 1, 2, 3, 4층일 것 같은데요. 네, 기단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아니다 5층이었구나. 기단 밑에 있고 하나, 둘, 셋, 넷, 네, 5층이 되겠네요. 이 처마를 세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또 이쪽에 있는 그림들 좀 잠깐 볼까요? 우리 경주에 가면 볼 수 있는 유명한 유물 있죠. 불국사입니다. 그래서 불국사에서 지금 여기가 정문 인셈이죠. 불국사에 그 대웅전으로 올라가기 위한 다리가 이렇게 있고요. 요즘은 올라가지 못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돌아서 내려옵니다. 자, 불국사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게 그 유명한 석굴암이죠. 한참을 차를 타고 꼬불꼬불 올라가서 보면 이제 부처님을 볼 수 있는 이게 인공으로 만들어 놓은 석굴이 있는데, 그 인공 석굴의 모습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이쪽으로 나오고, 여기에 이제 유리가 이렇게 칸으로 막혀 있어가지고 이제 유리 밖에서 이제 봤었죠. 최근에 공개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은 이 위에 이제 유학과 도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유학이라 그러면 나중에 조선은 이 유학 없으면 못 사는 나라였고, 그 전에도 이제 유교가 미리 들어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있었거든요. 고구려에는 태학이라고 하는 중앙 귀족이 다니는 학교가 있었고, 경당이라고 하는 지방이라던가 평민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었고, 이런 학교를 통해서 뭘 가르쳤을까? 그러면 유학을 가르친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런 유학적인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유기라고 하는 역사책과 이 유기를 간추린 이문진의 신집 같은 이런 책들이 편찬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백제에서는 오경 박사라고 하는 그 박사를 뒀다. 그리고 이제 태학이라고 하는 귀족 단일 학교가 있었다 그랬는데, 오경 박사의 이 오경이라는 게 그 유교의 오경을 얘기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요. 또 일본에다가 뭐 천자문을 전수를 전파를 했다라던가 뭐 이런 기록을 봤을 때 이제 백제에서도 유교가 유학이 이제 성행을 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서기라고 하는 역사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소국의 신라의 경우에는 이 세소국의 내용에 전쟁에 나가서 물러서지 말고 뭐 임금에게 충성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은 이거는 그 이제 유교의 영향이라 유학의 영향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임신서기석이라고 하는 비석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요 비석이에요. 요게 이제 임신서기석인데, 이 비석의 내용을 보면 뭐 요즘의 학생이랑 비슷해요. 나는 언제까지 뭘 공부할 거야 라는 걸 돌에 새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석을 새긴 게 화랑들인데, 화랑들이서 약속을 한 거야. 언제까지 어떤 책들을 보겠다라고 한 건데, 그 어떤 책이 무슨 책들? 다 유교 관련 서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화랑들이 유교 공부를 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남겨준 돌이죠. 그런가 하면 신라에서도 역사서를 편찬함으로써 신라도 유교의 영향이 있었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교의 영향은요, 통일신라 시대가 되면 더 커집니다. 신라의 경우에는 학교가 신문왕 때,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배워야 하는 내용이지만 뭐 신문왕 때 가장 강력했었던, 왕권 강화했었던 왕입니다. 그때 국학이 만들어졌고요. 그런가 하면 원성왕 때는 일종의 과거시험 형태를 해보려고 했었죠. 그게 바로 독서 3품과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통일신라의 그 사람들의 그 유학의 수준이 높아서 꽤 유명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강수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워낙에 글을 잘 쓰고 그 글이 훌륭해서 중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했었다라고 하고요. 그런가 하면 이런 그 한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그 원효대사의 아들, 뭐 스님이지만 아들이 있었거든요. 원효대사의 아들인 설총이 이두라고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문자 표기법을 만들어서 한글이 창제되기 전까지 실무적인 사람들은 주로 이 이두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당나라에 유학해서 이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과거 시험인 빈곤과에 합격을 해서 이름을 날린 최치원이라고 하는 분도 유명하죠. 그런가 하면 역사책으로 김대문이 쓴 화랑세기라는 책이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20년, 이미 20년 넘었네요. 거의 한 30년 가까이 전에 이 화랑세기가 발견되었다라고 해서 역사학계에 큰 논란이 되고 있고요.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발견된 화랑세기가 과연 진짜이냐 아니냐를 놓고서 이제 말들이 많은데, 그 화랑세기가 정말인지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발해도 이제 유학이 발달을 했는데, 이거는 이 앞서서 얘기했었던 최치원이 합격했었던 외국인 전형 당나라의 시험인 빈곤과라고 하는 시험에 이 발해 출신들도 합격을 많이 했었고요. 이 외국인 대상 과거 시험 빈곤과에 신라가 1등을 하느냐 발해가 1등 하느냐를 갖고서 둘 사이에 이제 라이벌 간의 뭐 경쟁 의식 같은 것도 느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학교인 주자감이 설치가 돼서 유학교 기관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도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춘추전국 시대에 노자와 장자 등에서 이제 유행을 한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천을 숭배를 하고 신선 사상 등과 결합이 되면서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그런 학문이 됩니다. 그래서 도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이제 그 일종의 수련을 거치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이 세속적인 지금 막 혼란하고 번잡한 세상을 떠나서 자연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운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이 좀 혼란스러워지면 좀 유행을 합니다. 고구려에서는 연개수문이 아주 적극적으로 후원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이전에도 이미
이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사신도 같은 것들은 문화적인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고구려의 사신도 중에 일부입니다. 지금 이런 그림이 총 이제 4군데 벽, 우리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고구려의 굴식 돌방 무덤 안에 4개의 면에다가 이렇게 이제 방향을 표시하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좌청룡, 청룡, 우백호, 그 다음에 남주작, 여기 조작, 그 주작 아니에요. 남주작, 북현무. 그래서 상상 속의 그런 동물들을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바로 이런 그 도교의 영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백제에서도 산수문이 벽돌이라던가 금동대학로 같은 이 도교적인 것들이 남아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게 금동대학로였고요. 그리고 이쪽 편에 있는 이게 산수문이 벽돌입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서 보시면 금동대학로는 굉장히 섬세하고 아름다운 모양으로 향을 피울 때 사용을 했었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왕실에서 관리를 했었던 사찰의 유적지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된 지 수십 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금동대학로 없었습니다. 요거는 우리 경주박물관이 이제 신라 유물을 보관을 한다면 백제 쪽 유물은 부여박물관과 공주박물관 등에 있는데요. 지금 산수문이 벽돌의 경우에는 국립공주박물관에 가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금동대학로 같은 경우에는 부여에 있는 국립부여박물관에 가시면 각각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 이제 고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고분을 만드는 거는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다 임금이라던가 지배층이 죽었을 때 고분을 축조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흐름이 좀 있어요. 선생님이 고구려하고 백제는 좀 같은 계통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같은 계통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뭐냐면 초창기 무덤의 특징이에요. 돌무지 무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돌무지 무덤.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돌 무더기가 쌓여 있는 무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돌이 무지 많은 무덤이라고 생각하시든 이제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외우시는데, 이 돌무지 무덤, 돌이 많은 무덤은 밑에 있는 지금 현재 석촌동에 남아 있는 고분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이렇게 돌을 막 많이 쌓아놓은 무덤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던 그 무덤 양식이 이제 고구려의 경우에는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뀝니다. 그게 이제 바로 밑에 나와 있는 이게 고구려의 굴식 돌방 무덤의 모습이에요. 여기가 돌방인 셈이고요. 여기가 이제 굴입니다. 그래서 굴과 돌방이 같이 있다고 해서 이름이 굴식 돌방 무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굴식 돌방 무덤은 이제 이렇게 복도 형태로 되어 있는 이제 굴을 지나오면 이곳에 이제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이제 돌방이 있는 형태인데요. 지금 이제 여기에 보면은 여기 각종 그림들 보이시나요? 좀 더 확대하면 보이려나? 자, 여기에 보면 지금 이렇게 뭐 행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벽화로서 남아 있는 겁니다. 뭐 대부분 이 굴식 돌방 무덤의 참 안타까운 점은 도굴이 쉬워요. 이 위에다가 이렇게 흙을 이렇게 덮어 놓으면 여기로 흙을 파고 들어와서 안에 있는 걸 싹 다 훔쳐갑니다.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의 경우에는 아쉽게도 이렇게 무덤 안에서 껴목걸이들이 발견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이미 다 도굴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아있는 게 이제 주로 벽화 같은 게 남아있죠. 백제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는 고구려처럼 돌무지 무덤으로 이제 거의 같은 형태를 보이다가 나중에 변화될 때도 비슷해요.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으로 갑니다. 그래서 모양은 조금, 형식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굴식 돌방 무덤으로 가고, 특이한 건 중국의 영향을 받은 벽돌 무덤이 남아 있습니다.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고요. 무령왕릉이 대표적이죠. 그 그림이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이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보시면 벽돌을 쌓아서 만들었어요. 벽돌을 쌓아서 만들다 보니
안에 들어가 보면 그 벽돌 하나하나에 이제 예술적인 것들을 새길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산수무늬 벽돌 이런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수무늬 벽돌이 어디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무덤 안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박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문영왕릉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뭐랄까요, 그 화려한 발굴이었죠. 다른 굴식 돌방 무덤이 모두 파헤쳐진 데 비해서 벽돌 무덤인 무령왕릉은 파헤쳐지지 않은 상태로 원형 그대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모양은 재료는 벽돌인데요, 만들어진 방식은 우리가 옆에서 살펴봤었던 이런 굴식 돌방 무덤의 형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 사이에 이런 벽돌 무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생긴 거냐면, 뭐 예를 들면 지금 방금 전에 이렇게 본 것처럼 이렇게 돼 있고, 이런 무덤이 이렇게 큰 무덤이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요 사이에 벽돌 무덤으로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월이 지나면서 여기가 이렇게 메꿔졌죠. 그러다 보니 큰 무덤 두 개 사이에 그냥 빈 턴 줄 알았다고요. 근데 나중에 빗물을 이제 빼는 공사를 하던 중에 우연히 발견이 됐죠. 근데 문제는 워낙에 발견되던 당시 우리나라 그 발굴의 수준이 떨어지다 보니 주변을 통제하고 천천히 발굴을 해야 되는데, 주변 통제가 안 돼서 막 동네 사람들 다 몰려와 가지고서 막 유물이 훼손될 위기에 놓이자 급격히 이제 하룻밤 사이에 이 모든 유물들을 다 수습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두고두고 우리가 백제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었는데 정보의 상당 부분을 놓친 그런 일이 돼버렸기 때문에 발굴을 주도하셨던 분들은 평생을 이 무령왕릉 발굴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신라에서는 돌무지 덧널무덤이라는 게 유명하죠. 천마총 등 많은 껴묵거리가 출토되는 무덤이고요. 경주에 가서 보시면 흔하게 볼 수 있는 무덤이 바로 이 돌무지 덧널무덤입니다.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요게 돌무지 덧널무덤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안에다가 지금 돌무지 이름이 덧널무덤이잖아요. 돌을 무지하게 쌓았는데 안에 덧널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요 안에 나무방을 만들어 가지고 나무방 안에다가 시신과 함께 껴묵거리들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지금 여러 층으로 아주 굵은 모래부터 시작해서 뭐 자갈, 짱돌, 그리고 그 위에다가 맨 마지막에 이게 흙입니다. 흙까지 얹어 가지고 규모가 엄청 커요. 그러면은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월이 지나면 여기 있는 나무로 만들어 놓은 이 덧널이 유지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무너지겠죠. 이게 무너지면 이 무덤의 특징이 뭐냐? 크고요, 도굴이 안 돼요. 이거를 파가지고서 무덤에 있는 껴묵거리들을 훔치겠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해요? 자갈부터 시작해서 굵은 모래부터 시작해서 자갈까지 다 층층이 쌓여서 흙으로 덮었기 때문에 이거를 파가지고 들어가서, 게다가 들어가 보면 이런 흙, 모래, 돌멩이의 유물들이 다 완전히 찌부러진 상태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훔쳐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주에 있는 그런 큰 거대 고분들은 원형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 일부 몇 개를 한번 파본 거죠. 그게 이제 바로 뭐 대표적인 게 이 천마총입니다. 그래서 이 돌무지 덧널무덤 천마총이 대표적인데요. 안에서 뭐가 나왔어요? 천마의 그림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천마의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말이에요. 이 그림이 어디서 나왔냐? 벽이 없잖아요. 이거는 덧널이 있고 무너졌기 때문에 이거는 말에다가 덮던 그 말을 장식하는 장신구에서 이렇게 그 천마의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름을 천마총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금관이 멋지게 나온 무덤은 금관총 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열어보지 않은 무덤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서 후손들이 또 연구를 할 기회가 생기면 연구를 하도록 지금 이제 잘 보존하고 있는 중이죠. 이거 훔쳐가는 게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라도 굴식 돌방 무덤으로 와요. 굴식 돌방 무덤으로 오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구를 당하면서 이제 안타깝게도 유물들이 손실이 되는 일들이 종종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배울 내용들은 이제 좀 마무리를 짓고요. 지금 여기서 살펴봤었던 뭐 그림 같은 것들 나중에 시험 문제로 나오거나 했을 때 알 수 있도록 이제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